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 연말 소비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 특수 기대감 어느 정도일지 자세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금리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파월 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거기에 요즘에 미국 국채 금리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목표 물가 2%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그 시장이 금리 인상이 조만간에 끝날 것이라는 오판한 거에 대해서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또 서둘러 물가를 안정시키지 않는다면은 미국의 경기 하락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보면은 내년 말까지 93bp 정도 금리를 인하를 지금 현재 주식이라든지 채권 시장이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한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융 긴축 정책을 조기에 종료할 것에 많은 배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경제 지표라든지 연준의 임원들의 발언에 따라서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도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금리 인하 시점이 당겨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요즘에 국채 금리와 또 주식시장 변동성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계속 유지될 걸로 보시는 걸까요? 네, 당분간은 변동성이 좀 큰 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단기 투기꾼들 같은 경우에는 국채 선물 포지션에 따라서 어떻게 주식시장에 대응하는지가 나타납니다. 과도할 정도로 현재는 매도가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10년물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가들이 해지용으로 선물 매도를 하기 때문에 바로 청산은 안 되지만 2년물짜리 단기물에 대해서는 단기 투기꾼들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사상 최대 수준으로 지금 매도 물량이 좀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과도한 포지션을 취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단기 투기꾼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헤지 펀드가 되는데 일초에 5,000번 이상 프로그램을 매매하는 알고리즘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외부 악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호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주식이 다른 또 주식을 매도한다든지 채권을 매도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고요. 반대인 경우도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국채와 관련된 매매 동향에 따라서 주시장도 크게 변동치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자주는 아니지만 좀 뜻밖의 크게 주가가 출렁거릴 가능성은 항상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헤지 펀드들의 알고리즘 거래로 변동성이 나타날 걸로 보인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그러면 이제 국채 금리가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기 국채 금리하면 사실 안전자산의 역할도 하게 되는 건데 이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면 주식과 경기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은 세계 금융시장과 상품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유 그리고 금,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는데요. 이제 경기 하락 국면에서는 주식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이런 선순환고리가 끊어졌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채무 상환 문제도 있겠고요. 또 연방 정부의 셧다운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가급적 미국 국채에 대한 포지션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문제는 금융시장이 위험 회피와 관련해서 중요한 도피처인 미국의 국제시장 자체가 시장의 영향을 지정학적 영향을 받지를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국채가 떨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주시장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자금 도표처로서의 국채 역할이 기능이 상실돼 버린다면은 경기나 주가 같은 경우는 쉽게
자유낙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경기와 또 주가도 자유 낙하할 가능성이 있음을 한번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또 한편 미국은 연말 상전, 즉 연말에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앞두고 사실 특수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신용카드 장기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소비 위축을 걱정할 정도의 수치일까요? 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거의 대부분이 다 똑같은 현상인데요. 아무래도 가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비에 적신호가 지금 켜져 있는데요. 3분기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8%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오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18세부터 29세, 그다음은 30세부터 39세의 연체율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뭐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집과 관련해서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과 관련된 부채가 금리가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이런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3분기 미국 가계 카드 채무 잔액 같은 경우는 무려 1,417조 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아무래도 이 규모는 1999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뭐 고물가 그리고 금리 상승이 길어진다면은 2008년 그 리먼 쇼크 때처럼 카드 연체율이 한 10%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GDP의 70%를 차지하는 가계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기업 실적,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그리고 금리가 얼마만큼 빨리 하락하느냐가 주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미국에서 이야기 나오는 젊은 층의 문제가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문제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금요일 현지 시간으로 11월 24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이날을 앞두고도 기대감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카드 연체뿐만 아니라 현재 모기지 대출, 자동차 대출까지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무려 2경 2,711조 원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모기지 평균 금리가 7% 중반대까지 올라왔고요. 또 카드와 관련된 카드론의 그 금리 같은 경우는 연율 기준으로 무려 21%나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말 상정 기간을 맞고는 있지만 현재는 과시형 소비라든지 그리고 과잉 소비가 지금 사라지는 분위기고요. 절약형 소비라든지 합리적인 소비 형태로 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미 미국의 소비자 협회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12월 달에 연말 상정 기간 동안에 예상 판매 금액은 3에서 한 4% 정도로 낮춰 잡았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평균 5% 성장했던 것에 비하면 성장 속도가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온 오프라인 매장들 같은 경우는 35%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소비로 연결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미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실제 소비를 어느 정도까지 연결될지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또 한편 미국 대선도 1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젊은 층에서도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트럼프 같은 경우는 4개 그 사건과 관련해서 형사 사건과 법원에서 이제 처리가 되는데요. 무려 91건에 대한 죄목이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보면요. 백인의 그 중저 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표가 결집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지지율은 에머슨 대학 조사에 따르면 47%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45% 정도로 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특히 30대들 미만 세대들을 보면은 젊은층 지지율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35%, 바이든이 42%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뭐 경제적으로 팍팍한 것도 있지만 치안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치안 문제에 상당히 소극적인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런 치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젊은 층에서도 트럼프의 지지율은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현 대통령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문제는 사실 사법 리스크가 아니겠습니까? 뉴욕주에서도 민사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민형사 상에서 유죄가 판결이 된다면 지금 어느 정도 형량이 나타날지도 궁금하고요. 재산상으로 어느 정도 손실을 보게 될까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현재 그 4건의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현재 내년 3월 4일부터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바꾸려고 하는 의회 습격 사건과 관련해서 형사 재판이 시작되고요. 3월 25일 날에는 회계장부 조작 사건과 관련된 형사 법원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 대부분의 그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길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91건에 대해서 형사 소송이 유죄로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100년 이상 살아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특히 민사 소송에서 패배했을 경우에는 2억 한 5천만 달러 정도를 반환해야 되겠고요. 또 뉴욕주에서 패밀리 사업들이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살펴보니까 저희가 뭐 민사 소송이 이제 제기가 되기도 했고 형사 소송도 있는데 여기서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재산상의 손실도 있겠고 그리고 형량도 지금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100년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 대선에 대한 시나리오를 저희가 먼저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리고 계실까요? 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그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이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트럼프 지지자의 항의나 시위에 휘말리면서 미국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승리를 하더라도 현재 민형사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셀프 사면이 안 되는 부분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탄핵과 관련해서 임기 중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이런 소송과 관련해서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민주당 안에서도 트럼프에 대항만한 유일한 사람은 바이든으로 봤는데 바이든도 교체 요구가 있을 거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정치적 혼란 또 의회 내 정책 위반과 관련해서 상당히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동맹 관계 그리고 무역 관계에서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내년도에는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누가 되더라도 리스크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미국 소식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이제 중국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이면 10월에 중국 성장률 지표가 발표됩니다.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과연 중국의 소비가 계속 증가할지 여부가 되는데요. 소비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은 한 7.1 내지 7% 전후로 지금 보여집니다. 9월 달에 5.5%는 점을 비교하면 소비는 확실히 늘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생산과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IMF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 이번에 1조 위엔의 국채 발행을 통해서 GDP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0.8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5.4는 달성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내년도에는 성장률이 4.6%까지 추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내년에도 계속된다는 점, 또 미국의 디리스크 문제로 해서 수출 부진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내년도에도 극적인 회복보다는 완만한 그 증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5.4% 정도로 전망이 되지만 내년 성장률은 조금 많이 낮아진 눈높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회사인 비구이 위안의 경우 유동성 문제가 있는데 사실 중국 정부가 지금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중국 인민은행하고 금융 당국자들 간에는 현재 비구이안 문제와 관련해서 평안보험의
그 인수시키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협의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인수가 되더라도 핑한보험 입장에서는 17조 원 정도 내년도에 들어오는 만기 회사채와 관련해서 이를 그 대신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지방 정부 휘하에 국유 부동산 개발에서는 남겨두면 이런 문제는 없겠지만 핑한보험이 인수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무 건전성 악화가 우려가 되는데요. 핑한보험 같은 경우는 중국 내 자산 규모가 무려 11조 위엔 정도가 되고요. 고객은 2억 2,7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뱅크런 러시가 일어난다면 중국 그 전체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런 그 공적 자금을 주입한다든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핑한보험의 인수가 되더라도 핑한보험 같은 그 비구이항 같은 경우는 건설 프로젝트의 60%가 3, 4선 도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부동산 공실률이 높다는 측면에서 당장 회복이 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간 금융기관이 인수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 정부가 사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다가 갑자기 인수처를 찾고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발해서 관련된 그 외화 부채가 무려 1,75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이를 내년도에 만기 상환 내지 신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비구현 사태로 인해서 현재 신규 대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금 대출 창구인 융자평대라든지 또 지방 정부의 의료나 연금 같은 사회보장 시스템까지도 내년도에는 자금 조달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는 부채 규모가 1경 7천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 그 가장 그 재정 상태가 어려운 12개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는 현재도 중앙 정부로부터 금지산 선고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추가적인 자금 을 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년도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금융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허리범 경제부총리가 이 문제를 다루고는 있지만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될지 또 기업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한 방침이라든지 지침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중에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비구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올해 중에 대형 그 부동산 개발회사 60여 곳도 연쇄 디폴트 위험에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는 보고서들이 중국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문제를 좀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